사실 강연은 유튜브에 다 있고 아마 오늘 강연도 유튜브에 또 올라갈 거니까 강연보다는 문제를 우리 같이 토의하고 그리고 대안을 도출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견들 주세요. 그리고 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의견 있으면 항상 개진해 주시면 다 같이 공유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자, 그래서 아마 사장님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분이 없을 텐데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자, 디지털 트랜스폼이란 제가 이 책을 두 권 갖고 왔습니다. 얘기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 디지털 트랜스폼이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거야? 뭐 틀리진 않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시니까. 네, 디지털 트랜스폼이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나요?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산업의 펀더멘털을 바꿔가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언제부터 이 산업을 바꾸기 시작했나요? 데이터를 계측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겠지만 실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뭐 AI는 우리 이세돌 그놈의 알파고 바둑을 두는 알파고에 대한 뭐 이야기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이란 놈이 뭐 역할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은 연도별로는 1994년 인터넷 시작을 해서 2004년에 스마트폰의 확산 기로에 있던 그 시점부터가 빅데이터가 쌓이고 그다음에 연결되고 소통과 이런 것 자율화되고 그래서 그것이 빅데이터로 쌓이고 그다음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반자동화에서 4차 산업 10대 기술로 이어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완전 자동화하고 전부 꿈꾸는 이런 세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자, 우리 그 외에도 다 나름대로 이해하는 게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다 하고 딱 그 와닿는 게 좀 모자라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어림풋하게는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뚜렷한 그림이 아마 잘 안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뒤에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필요하신 내용들은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우리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정리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OX 문제를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폼은 자동화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틀린다 손 들어보세요. 틀린다. 맞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의 목표는 자동화가 아닙니다. 자동화가 아니면 뭘까요? 지능화입니다. 지능화. 자동화와 지능화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이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자,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이거 틀렸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산업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해가 출발합니다. 자,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없앤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맞다? 맞다도 있겠죠? 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 좋아요. 그럼 한번 손 들어볼까요?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없앤다. 자, 맞다.
예, 좋습니다. 틀린다. 여기는 틀린다가 맞네요. 예, 평소는 일반인들은 안 이렇습니다. 여기 CEO들이 계시니까 틀린다가 많은데, 그럼 이상하네요. 자, 로보 어드바이저가 들어갔어요. 증권회사에. 그러면 500명 있던 트레이더 일자리가 3명 남기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기술 혁신이 일자리 안 없애나요? 일시적으로는 없앨 수 있지만 예.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또 일자리가 오케이. 좋은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로봇 어드바이저 만드는 일자리가 생기겠죠? 근데 로봇 어드바이저가 또 일자리 없애겠죠? 어느 쪽이 많습니까? 예? 새로 만드는 로봇 어드바이저 만드는 일자리가 많아져요? 없애는 게 훨씬 많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산업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은 일자리를 없앱니까 만듭니까? 기술 혁신은 일자리 없앤다예요. 예. 그런데 왜 산업혁명 기간 중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지난 250년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요 불만 적어주세요. 요 불만, 요 앞에 요 불만. 예, 여기 있는 책들이 제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쓴 책들입니다. 협력하는 괴짜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입니다. 인재상. 아니, 좋은 책은요. 좋은 책은 이 PT는 우리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PPT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쓰시는 거 그냥 쓰세요. 그리고 인용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찍어도 되고요. 이 협력하는 괴짜는 인재상에 관한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은 뭐냐? 창조적이면서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협력하는 괴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협력하는 괴짜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게 호모 파덴스입니다. 호모 파베르는 만드는 인간, 호모 루덴스는 놀이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는 놀면서 일하는 일자리다. 이래서 제가 호모 파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소위 창업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책이 하드웨어 스타트업하고 기업가 정신 2.0입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 플랫폼 경제예요. 그래서 이 공유 플랫폼 경제이기 때문에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전략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기술의 혁명이 아니고 이 사회 혁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포용적 성장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서 제가 스마트 시티 책을 써놓은 겁니다. 좋은 책의 정의란 것은 제목만 알고 내용은 안 보는 겁니다. 우리 진화론, 자본론 책 이름 알잖아요. 내용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예. 자,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4차 산업혁명부터 얘기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의 융합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월드 이코노미 포럼 의장님이시죠. 저하고 KBS 명견만류에서 1시간 대담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 양반은 자기 얘기가 맞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또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세계전 석학이 또 계세요. 자, 왜 제가 틀렸다고 그러는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난 블록체인을 한번 공부해 보겠어.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할래. 빅데이터를 공부할래. 이렇게 기술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이해가 잘 됩니까? 볼수록 이해가 잘 안 돼요. 뭐가 똑같으냐? 지금 여기 스마트폰 가지고 찍고 계시는데 쓰시는데 지장 없죠, 스마트폰. 예. 우리 이수경 회장님 스마트폰 잘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CPU의 작동 원리를 혹시 아시나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죠? 예.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걸 다 알려고 그러세요? 우리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블록체인의 프루프 오브 워크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될까요?
예? 그거 왜 알려고 그러세요? 아니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뭔가요? 이 기술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왜 이 짓 하고 있죠?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겁니다. 수단과 목적의 우리가 관점이 두 개의 관점이에요. 기술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면은 제가 산업의 정의를 아까 잠깐 여쭤봤어요. 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산업인가? 산업이 안 됩니다. 아무도 소비 안 해보세요. 산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순환돼야 산업이 됩니다. 제 얘기 틀렸나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산을 좌우하는 요소는 뭐냐? 기술 혁신입니다. 그죠? 생산은 기술 혁신에 의해서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반면에 소비는 기술인가요? 아니죠. 소비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의 충족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키피디아는 행복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행복 경영은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를 다루는 게 행복 경영입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으로 산업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엔 세 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장, 분배, 순환인데 기술과 제도와 사회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의 관점에서만 산업을 생각하고 산업혁명을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왜를 우리가 당연히 산업이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산업인데 왜 기술만 가지고 산업을 들여다봤나요?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생산과 소비 어느 쪽이 더 중요해질까요? 그렇죠. 이제는 원래 의미대로 생산과 소비에서 소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소비가 더 중요해졌어요. 제가 자동화가 아니라는 이유가 자동화는 소비를 위한 일이 아니죠. 생산을 위한 일입니다. 예. 자동화는 생산을 위한 일이에요. 생산과 소비를 균형을 맞추는 걸 지능화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맞춤 서비스라 하면 생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과 소비가 최적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가 맞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능화예요. 예.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생산 역량만 키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우리가 이전의 3차 산업혁명까지는 생산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항상 그게 모자랐으니까. 근데 이제는 생산이 모자라는 게 별로 없어지는 시대로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예. 이제 전 세계 제조업의 규모는 GDP 20%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물건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고 소비하고 연결하고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하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왜? 산업혁명의 본질이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잖아요. 생산한 기술, 소비란 욕망입니다. 기술과 욕망이 같이 바뀌는 것이 산업혁명이다. 이게 제 정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어떤 욕망은 충족이 돼요. 충족 안 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맞춤 교육. 한 분 한 분의 맞춤 교육을 하면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 여기 휴넷 계신 분. 예. 어빙하우스 이론 알죠? 예. 우리 늘 주장하는 거죠. 예. 맞춤 교육 분명히 효과가 있죠. 자, 그래서 스카이캐슬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모든 사람이 스카이캐슬 교육을 못 하죠? 비싸니까. 돈 많이 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맞춤 교육의 욕망을 지금까지 충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충족이 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 스마트 교육이 에듀텍이에요. 그죠? 에듀텍이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주는 데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합니다. 따로 떼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즉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신기술이 충족하면서 산업혁명이 진화해 온 거예요. 뭐부터 출발한 거냐? 기술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충족되지 않던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기술이 충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학자들이 야, 그건 너의 가설이니까 그거를 입증을 해라.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입증했습니다. 예, 한 5가지 각도에서 입증을 했는데 오늘 시간상 다 얘기는 못 드릴 테니까 대표적인 거 한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맥킨지가 내놓은 전 세계 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의 비교입니다. 자, 이게 인구 증가율, GDP 증가율이죠. 자, 그런데 이 인구 증가율과 GDP 증가율을 보고 제가 야 하고 무릎을 치고 이 화살표를 3개를 그려놨어요. 3개의 화살표를 볼까요? 이게 1차 산업혁명을 특징짓는 화살표입니다. 자, 요 1000년부터 1820년까지 가만히 보면 그 놀랍게도 1인 GDP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이 정비례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1820년까지 인류의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은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즉 뭐죠?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을 기계혁명이라고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은 생존의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1820년도 전 세계 인구의 93%가 절대 빈곤에 있었어요. 인구가 10억 명이었습니다. 1820년도 전 세계 인구는 10억 명인데 10억 명 중에서 93%가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기계혁명에 의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1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산업혁명은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구 증가보다 GDP 증가가 훨씬 빨리 증가해요. 그러니까 뭔가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죠? 인간의 안정의 욕구가 충족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오늘 먹고 살 건 있지만은 내년에 먹고 살 것도 있는 거예요. 예. 자,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나타난 특이한 현상이 뭐냐 그러면은 GDP는 증가하는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겁니다. 지난 45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어요. 인간의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즉 제가 산업혁명을 단순히 기계혁명이 아니라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를 기계혁명이 충족하고 안정의 욕구를 전기혁명이 충족하고 그리고 사회 연결 욕구를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 애들한테 가장 무서운 그게 뭐냐 그러면 왕따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 왕따가 되는 순간 살기 싫어져요. 자살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회적 연결 욕구를 사람들은 늘 연결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욕구를 충족할 길이 없었는데 정보혁명이 그걸 연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먼저고 이게 나중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하 여기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늘 보던 그림이 생겼네요. 자, 저게 뭐지요? 저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잖아요. 아하. 그러면 요 다음 우리가 채워지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알아요. 예. 이게 뭐냐면 자기 표현 욕구, 명예욕 이런 겁니다. 예. 신비적 욕구, 자기 표현 욕구, 명예욕 다 뭐냐면 자기를 알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 연결 욕구는 내가 집단에 들어가는 욕구예요. 예. 내가 집단으로 들어가는 욕구입니다. 반면에 이제는 뭐냐 집단 속에서 나 잘났어 하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자기 표현 욕구 이건 개인화된 욕구입니다. 개인화된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할까요? 이게 뭐냐면
일일이 맞춤 교육을 시켜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예. 개개인의 맞춤에 따라서 개인 취에 따라 가지고 음악도 달리 제공해야 되고 뭐 비디오도 달리 요 앞에 자리에 있습니다. 예, 비디오도 달리 제공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책도 따로따로 제공해 주고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제공해 문제집도 따로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뭐죠? 그게 지능화 기술이죠. 예. 지능화 기술은 바로 자기 표현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뭐가 있었느냐면 자기 표현 욕망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 개인화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충족할 방법이 없었어요. 예.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은 개인 교수를 갖다 놓고 썼죠. 근데 그게 일반인들한테 안 되잖아요. 이 일반인들 안 되는 게 지능혁명이 등장하면서 여기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 예. 개인 취향 딱 맞춰주죠. 그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가지고 가능한 거잖아요. 바로 이게 뭘 가능하게 했냐면은 한 명 한 명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과거에 불가능했죠.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실현 욕망도 충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지금 물질 단계에서 사회 단계를 거쳐서 개인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장에 기계가 들어가니까 공장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그래서 기계를 파괴해야지 우리 일자리가 남을 거야. 근데 그 이후에 일자리는 전혀 모자라지 않고 실업률은 유지가 돼요. 전기혁명, 분명히 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지식 서비스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련의 기술 혁신 과정에서 왜 우리 일자리는 아직도 넘치고 실업률이 유지가 될까요? 보세요. 지금 1820년도에 전 세계 일자리의 80%가 농업이라고 했죠. 지금 얼마예요? 지금 2%입니다. 뭐 78%는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제조업으로 갔습니다. 또 제조업은 70%가 넘던 제조업이 이제는 얼마로 갔느냐? 2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50%는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들은 서비스업으로 갔습니다. 서비스업이 또 줄어들어요. 그들은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지식 서비스로 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이동한 직업은 다 뭐냐 그러면 새로운 인간의 미충족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업들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제가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는 자기 표현 욕망과 자아 실현 욕망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 산업의 원초적인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차 산업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던 게 공급을 하고 생산만 하면 산업이 된다는 게 오해였어요.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라는 본질적인 산업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원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 원천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없었다면은 지금쯤 일자리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인간의 욕망은 유한한가요? 무한한가요? 무한하죠. 인간의 욕망이 유한하면 일자리도 유한해요. 욕망이 무한하면 일자리도 무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과거에 우리 배짱이하고 개미 얘기 알죠? 예. 앞으로 미래 인간의 미충족 욕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배짱이 쪽에 있습니다. 이제는 춤추고 놀고 하는 게 일자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춤추고 노는 게 일자리가 되느냐? 요즘 훌륭한 일자리가 돼 있죠. 아마 10년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그게 일자리라고 주장하면 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네일 아티스트, 20년 전에 그런 일자리 없었어요. 없었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미충족 욕망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망을 충족하면 행복이 만들어지죠. 예. 자,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의 그림을 다시 볼까요? 요 인간의 욕망 중에서 요 개인화된 욕망 부분, 요 개인화된 욕망 부분은 경험의 영역입니다. 저건 시간의 영역이에요. 요 아래까지는 뭐였냐 그러면 요 아래까지는 물질과 사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아래까지는 이 가장 중요한 세상에 그 필요한 건 뭐냐면 자원이었어요. 이제는 자원의 시대에서 시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경험은 인간의 시간이에요. 자, 요 개인화된 경험을 충족하는 거예요. 요 1, 2, 3차 산업혁명까지 인간의 욕망은 이런 식입니다. 뭐 우선 먹고 사는 뿌리, 그 다음에 우리 안정의 튼튼한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 연결 욕구로 가면 이 가지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켓 세그멘테이션하고 시장 세분화하고 우리 그런 거 합니다. 자, 우리는 마켓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가 앞으로도 유용할까요? 안 유용해요. 왜 안 유용하냐? 이제 그게 없어집니다. 다 달라지는데요. 예. 이제는 마켓 세그멘트를 넘어서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가버립니다. 한 명 한 명을 맞춰주는 시대로 들어가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는 스스로 꽃을 피웁니다. 지가 자기 거 만듭니다.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요. 프로슈머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대한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할 방법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요 공통 부분입니다. 아래에 있는 공통 부분을 충족해주는 기술이 플랫폼 기술입니다. 플랫폼으로서 공통 부분을 공유하니까 저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에서 매번 와가지고 강의를 들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이 드라마하고 강의의 차이가 뭐냐? 예. 드라마는 재미있고 강의는 재미없는데 공통점 뭐냐? 언제나 녹음해놓으면 녹화해놓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와서 계속 오프라인에서 듣는다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제 강의 자체는 플립러닝으로 다 가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플랫폼 위에 개인화된 욕망은 어떻게 할까요? 요건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과 인공지능 두 개가 공통된 부분하고 차별화된 개인화된 부분을 나눠가지고 뒷받침합니다. 자, 플랫폼은 뭘 하죠? 코스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뭘 하죠? 밸류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IoT, IoB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아서 저장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나와서 뭔가 하죠. 그걸로 끝나나요? 그 결과를 우리 인간에게 다시 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포괄적인 기술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업되는 사례들, 그 첨단에 뭐가 있냐면은 유니콘 기업들이 있어요. 자, 유니콘 기업 320개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이겁니다. 첫 번째, 연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플랫폼이죠. 두 번째, 선택하는 회사가 있어요. 인공지능이죠. 그 다음에 그걸로서 이 자기의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서브스크립션, 가입 서비스를 합니다. 연결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가입을 시키거나. 네. 지금 우리 비즈니스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전체가 뭔가요? 생산성 극대화예요? 전혀 아닙니다. 네.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켓 세그멘테이션 같은 옛날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생산에 있어서도 서플라이 체인 이런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예.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세상을 풍요롭게 한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의 경제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져요. 온라인 세상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5% 정도 돼요. 크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온라인 세상은 공유의 경제입니다. 이 컨트롤 C, 컨트롤 V면 복제가 돼버려요. 여기서 내가 소유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는 공유가 원칙인 세상이 됩니다. 이 3차 산업혁명까지는 소유와 공유 두 세상이 생겼는데 서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충돌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는 오프라인에서 놀고 하나는 온라인에서 놀아요. 예.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두 개가 융합돼 버립니다.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니까 이 융합 영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개가 충돌합니다. 네이버도 자율차를 하고 현대자동차도 자율차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개는 이제 경쟁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거, 이 4차 산업혁명이 융합하는 요 융합 영역의 공유경제의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것이 미래학자들은 빠른 사람들은 2025년, 늦은 사람이 2030년. 그러니까 향후 10년 이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50%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많은 기관들이 일자리 50%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근거입니다. 근데 사라지고 많아요? 새로 50%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50%가 사라지고 50%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가 될 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의 오프라인 세계는 물질과 소유와 자원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원을 가져야 돼. 남들이 못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가지고 이런 세상을 살아왔죠. 자, 그런데 이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 세상은 현실계의 한계에 있습니다. 현실계는 시간, 공간, 인간 3간의 한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저런 인간과 같이 있어야지 강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왜? 이게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지면은 굳이 강연을 여기 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세상에서는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절대계가 되는 겁니다. 절대계가. 이 절대계가 되면은 여기는 공유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요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요 기술이 뭔가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이니까 이걸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디지털 트랜스폼은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을 만든 기술입니다. 온라인 세계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죠? 그런데 온라인 세계를 만들었더니 좋은 게 많아요. 정말 하기 어려웠던 저희 집사람의 주름살을 제가 순식간에 뽀샵으로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턱도 깎아줄 수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정말 좋네요. 자, 그런데 돌아서 보면 늙은 할머니가 옆에 있어요. 이거를 현실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데이터의 세상을 현실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애널로그 트랜스폼이에요. 제가 붙였어요. 데이터의 세상을 현실로 가지고 와요. 예를 들어서 3D 스캐너는 현실을 데이터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3D 프린팅은 뭐예요? 데이터를 현실로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현실로 가져오는 기술도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논리적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기술은 요 기술이에요.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을 만든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만드는 기술이 애널로그 트랜스폼이에요. 3차 산업혁명만 가지고는 그냥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돼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 스마트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현실과 가상이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결합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묻겠습니다. 두 세상을 결합하는데 두 양방향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그런데 기술 융합만 가지고 두 세계는 융합되나요? 자, 현실 세계는 소유의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는 공유의 패러다임 속에 있어요. 두 개가 부딪혔어요. 자, 공유 차량이 등장하고 공유 주택이 등장해요. 자, 여기서 뭐가 생기죠? 사회적 갈등이 생깁니다. 자, 공유 차량, 원격 의료, 자, 이런 게 등장했어요. 이거를 세상이 받아들여요? 충돌이 생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라는 산업혁명의 정의에서 기술 융합과 욕망의 융합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욕망의 융합이 어렵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욕망의 융합이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 융합에는 연간 20조의 국가 R&D 자금을 투입합니다. 반면 욕망 융합을 위한 규제 개혁에는 얼마나 투입할까요? 불과 100억입니다. 규제 개혁엔 돈을 안 써요.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규제 개혁이 중요합니까?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까? 규제 개혁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규제 개혁이 더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규제 개혁이 돼야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어. 요 영역이 얼마 되느냐? 지금 전 세계 경제 규모의 20%예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50%가 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타트업, 새로운 신산업의 70%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지만 신산업의 70%가 여기서 등장해요. 따라서 한국은 규제 때문에 신산업의 70%가 한국에서 불법입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죠. 국가가 성장하나요? 안 하죠. 투자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55조의 투자가 해외로 나갑니다. 예. 국내에서는 창업이 불법인 창업들이 수많은 창업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예. 전 세계 창업의 3분의 2가 만들어질 영역에서 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뭔가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규제였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규제 문제는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이름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니까. 그러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의 4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근육을 강화했어요.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에너지를 강화한 혁명, 전기혁명. 3차는 정보망을, 신경을 강화한 정보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두뇌를 확장하는 혁명이에요. 자, 인간의 두뇌가 어떤가? 인간의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하려면은 지능 기술이 필요해요. 즉, 두뇌 기술입니다. 자,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두뇌는 오감을 통해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그 받아들인 걸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해마와 대뇌피질에 갖다 놓습니다. 소위 저장을 하게 돼요. 저장한 걸 가지고 이제 전전두엽이 종합을 해요. 저 얘기가 맞는 얘기야? 내가 평소에 알던 얘기하고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두뇌는 구조화돼요. 이게 두뇌의 역할이에요. 두뇌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1. 데이터를 수집하고 2. 데이터를 저장하고 3. 데이터를 분석하고 4. 행동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 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이 도곡동 카이스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여기에 도착하는 시간을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감으로 한 시간 걸리겠지. 근데 막상 와보면은 뭐 1시간 반이 걸릴 때도 있고 40분 걸릴 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알려주죠? 내비게이터가 알려주죠. 자,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알죠?
모든 차량의 위치를 어디에 모았어요? 가상세계에 모은 겁니다. 이 내비게이터라는 가상세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도착 시간을 예측하고 최적의 경로를 맞춰줄 수 있게 됐어요. 시간의 예측과 공간의 맞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연간 5조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랜스폼에서 가상으로 만들고 거기서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현실로 가지고 나오니까 우리는 예측과 맞춤이라는 가치를 만들게 된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인간의 오감과 같은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 기술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인간의 해마와 되뇌피질과 같은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을 해요. 그거를 이제 소위 전전두엽과 같은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하면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 세상이 스마트하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스마트 공장이 만들어지고 스마트 교통이 만들어지고 모든 스마트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두뇌 과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예. 자, 이 4단계 다시 볼까요? 1. 데이터화. 이게 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1. 데이터화, 2. 정보화, 3. 지능화, 4. 스마트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스마트 트랜스폼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랜스폼을 넘어서 스마트 트랜스폼이라는 의미는 이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캐터필러를 포함해서 제가 수백 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 봤는데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예. 자, 캐터필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모든 중장비의 운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작동하죠. 수집된 운영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3단계 인공지능이 지능화하면 뭐가 나오느냐? 너는 몇 시에, 너는 여기 있는 중장비의 오른쪽 바퀴가 다음 주에 고장 날 확률이 97%니까 지금 바꾸자. 그래서 예측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이제 중장비, 엘리베이터, 의료장비 이와 같이 고장이 아주 크리티컬한 경우,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떨어지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의료장비가 수술 중에 고장나면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장비가 고장나면 지체 보상금을 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예측 서비스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무지무지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비용을 줄여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업의 문제를 놓고 보면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생산이 모자라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불일치의 문제입니다. 만들었는데 안 팔려. 예. 수요 예측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소위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기들이 유통 단계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모든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인공지능에 분석했더니 저 아주머니가 기저귀를 주문할 확률이 98%가 됐어. 그럼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 예측 배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이란 게 보면은 신제품 개발에서부터 생산관리, 품질관리, 영업관리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예측과 맞춤의 문제예요. 예측과 맞춤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현실과 동일한 가상의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디지털 트랜스폼을 넘어서 스마트 트랜스폼으로 가는 길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 예측과 맞춤의 문제를 해결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모델을 내놨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우리가 늘 하고 있는 BCG 매트릭스를 만드는 데입니다.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모델을 볼까요?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팅,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IoT, 시스템 인터넷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예요. 되게 후져요. 예, 되게 후져요. 뭐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완결적이지도 않아요. 예, 빠져있는 기술도 많고. 그럼 다른 회사는 뭐 특별히 나은가? 거기서 거기에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요. 현실에서는 예측과 맞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상 세계가 있어야지 예측과 맞춤이 됩니다. 그래서 노란 선을 경계로 바깥은 현실, 안쪽은 가상 세상입니다. 제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 세상에는 뭐가 있느냐? 현실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시간, 공간, 인간입니다. 그거 말고 딴 거 있나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예,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은 각각 뭐로 구성되느냐? 요소와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이기배 대표님하고 이런 개인 요소하고 이기배 대표님이 다른 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이거면 소위 인간에 대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의 요소와 관계, 공간의 요소와 관계, 시간의 요소와 관계 몇 개냐면 6개입니다. 이 6개의 기술이 있으면은 모든 현실 세계는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6대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라고 명명을 해놨습니다. 자, 6개의 기술이면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꾸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로 바뀐 것이 어디로 가느냐?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화된 내용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지능화 3단계 하면 예측과 맞춤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측과 맞춤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결과를 끄집어냅니다. 그거를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가지고 생산 라인에 그것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로봇에 집어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해요.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3D 프린팅이 데이터를 물건으로 만들어내듯이 가상세계에서 현실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이 가지고 나오는 기술은 디지털 트랜스폼이라고 이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라고 붙였다고 그랬어요. 몇 개나 있을까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몇 개로 잘랐어요? 그냥 짝 맞춰서 6개로 잘랐습니다. 자, 6개로 잘라놓고 보니까 95%는 이 6개로 해결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업장의 경우에도 여기 있는 12개 기술이면은 현실을 가상으로, 가상을 현실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과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구조가 바로 스마트 트랜스폼 구조입니다. 이걸 제가 인공지능과 12기술의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하느님입니다. 12기술은 12제자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12기술이 앞으로 나란히 시키면 이렇게 나란히 됩니다. 자, 여기에 3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낸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들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은 온라인 세계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물 인터넷과 LBS, 요것이 사물의 요소, 사물의 관계. 그 다음에 시간의 요소, 시간의 관계. 인간의 요소, 인간의 관계. 요것이 데이터로 모이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되죠.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컨버전스, 융합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현실 세계는 분할되어 있어요. 시간, 공간, 인간이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계인 가상 세계에서는 이 시간, 공간,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상 세계에서는 이 강의를 볼 때도 앞뒤를 바꿔서 볼 수도 있고 드라마도 순서 바꿔서 볼 수도 있고 그게 왜 가능해요? 시간, 공간, 인간을 우리가 막 섞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융합의 세상입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해요. 그래서 현실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모든 차량의 위치가 올라가는 건 융합이지만 개별 차량한테 도착 시간을 예측해주고 경로를 맞춰주는 건 융합이 아니에요. 발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이 융합의 과정과 발산의 과정이 순환되고 있어요. 현실로 나오는 건 항상 발산입니다. 현실 세계로 나올 때는 시간, 공간, 인간에 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은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가 욕망을 디자인하자.
욕망을 디자인하자. 그래서 제가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욕망을 디자인하자.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첫 번째 CPS 디자인은 욕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공장의 작업자의 욕망은 무엇일까? 편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뭐 이런 많은 욕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디자인하자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했으면은 욕망 중에서 물리적 욕망이 있습니다. 물리적 욕망은 뭐로 충족할까요? 3D 프린팅과 로봇이에요. 물리적 공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 욕망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내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그 경험을 얻고 싶어. 그게 뭐예요? 증강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욕망과 정신적 욕망, 이걸 우리가 충족해주면 가상세계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짜는 아니잖아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위한 기술, 그게 블록체인입니다. 예. 자,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거래 기술을 만들어요. 신뢰 기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 휴넷에서 정말 좋은 교육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 공부하라고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럼 직원들이 열심히 할까요? 어떡한가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니죠. 틀어놓고 애니팡을 합니다. 애니팡은 재밌잖아요. 교육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 기업들은 예외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외 없이 게임 기술을 활용합니다. 예외 없이. 요즘은 모든 교육 콘텐츠가 게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재미를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게 뭔가요? 공짜가 돼야 돼요. 공짜가 되면 잘 씁니다. 여기 엔드라이브 쓰시죠? 엔드라이브. 돈 내고 쓰시는 분 있어요? 다 용량을 많이 쓰시는구나. 대부분 공짜로 쓰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몇 분이 돈 내니까 그분 등쳐가지고 우리가 다 공짜로 쓰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짜가 된 이유가 플랫폼 기술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서 사용하면 공짜가 됩니다. 뭐 쓴 것도 쓰면은 그러면 한계 비용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한계 비용 제로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술은 공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과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합쳐져서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 세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트랜스폼, 애널로그 트랜스폼, 이 용어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들이고 여기 있는 기술 세트도 제가 만든 기술 세트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현실 세계와 1대1 대응되는 가상 세계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실과 1대1 대응되는, 그리고 이 두 개를 시각화하고 동기화하는 기술을 CPS라고 얘기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용어는 우리가 알고 갑시다. 자, 저는 이 전체를 오토 융합이라고 제가 불러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예측과 맞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정의를 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인간을 위한 인간 욕망이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요. 그 기술은 어떻게 돼요? 4단계 12기술이에요. 자, 4단계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 12기술, 6개 디지털 트랜스폼, 6개 애널로그 트랜스폼. 12기술로 뭐를 해요? 예측하고 맞춤을 합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거예요. 예측과 맞춤하는 겁니다.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제가 스마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폼, 스마트 트랜스폼, 애널로그 트랜스폼 같은 용어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폼은 다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 도시를 보면 스마트 도시는 현실 도시와 가상 도시가 만들어져야 돼요. 즉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집니다. 뭐로?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다시 애널로그 트랜스폼으로 결과가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플러스라고 얘기하죠. 스마트 공장, 현실 공장과 가상 공장의 융합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정의해서 예측과 맞춤의 스마트화를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하고 의견을 주시죠. 네. 자, 내용 어렵지 않죠? 근데 거의 다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사실 4차 산업혁명의 정의도 굉장히 혼란이 많습니다. 기술로서 정의하면 다 틀려요. 예.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뭐죠? 인간의 연결의 욕망과 자기 표현 욕망과 지능혁명의 공진화다. 자, 우리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시키는 거예요. 예. 현실과 가상이 융합돼야지 내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혁명이다. 자, 융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는 디지털 트랜스폼 6개, 가상에서 현실로 가는 애널로그 트랜스폼 6개가 필요해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2개가 융합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융합을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자, 질문. 네. 좀 전에 AI를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그 뜻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농담입니다. 이게 절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상세계는 시공간이 무너진 영역이니까, 예. 절대계니까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하고 뭐 비슷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네. 아까 그 규제 개혁에 대한 부분에 질문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조금 머선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좀 외부로 나가게 되고 일자리 창출도 조금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이제 정말 이 규제 이런 것을 몰라서 규제 개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건지 이게 예. 사실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알고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크리티컬한 건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의 규제는 어떤 규제냐면은 데이터 규제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에 뭐로 융합해요? 데이터로 융합하죠. 어디서?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로 융합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가 돼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은 아예 쓰지 말랍니다. 지금 현재는. 예. 쓰지 말라 그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쓰지 말라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데이터 쇄국주의 타파 운동을 벌인 거는 이거는 이 19세기 말 영토 쇄국주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을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한다.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인데 이거는 왜 안 되냐 그러면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민주화운동 하신 분 중에 많이 있어요. 즉, 현 정부의 핵심 세력에 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결사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NGO 단체 중에서 일부 단체가 결사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알고도 반대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문제는 클라우드에 일단 올라가야지 공유 협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문제냐? 전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이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 그게 이제 회사별로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나오는 트래픽이 이제 10%가 안 돼요. 90% 이상이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휴넷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둡니까? 온프레미스 서버에 둡니까? 서버에 있어요, 지금. 예. 왜 서버에 있느냐? 클라우드로 올리는데 규제가 있습니다. 예, 규제가 있어요. 이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압도적 꼴찌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냐? 클라우드 트래픽 비중이 10%밖에 안 돼요. 한국의 결정적 문제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문제예요.
그래서 클라우드 특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미팅을 하고 그래서 법안도 올려놨습니다. 올라간 지 7개월이 됐어요. 요즘 또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신경 안 쓰고 있는 건 뭐냐? 몰라서 안 쓰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법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관문인데 이게 관문인지 몰라요. 4차 산업혁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정부에 하는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을 그냥 기술의 융합으로 생각해요. 예.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고 데이터 융합을 통한 위해서 개인정보법과 클라우드법이 두 개 핵심 법인데 이게 핵심이란 걸 몰라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교수님이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한번 다 했어요. 예. 그런데도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자기들한테 있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에 유니콘 기업들이 뭐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들은 이미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실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미 다 그걸 활용을 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그 데이터를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자유롭지는 않고 활용하고 있죠. 네.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 그걸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데이터 식민지화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식민지 쇄국주의죠. 네, 쇄국이죠. 예, 쇄국주의죠. 네. 예. 그럼 나중에는 이제 식민지가 되겠죠. 식민지로 전락하죠. 예. 예. 쇄국주의도 하면 식민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대 그런 IT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이 이미 이제 전 세계에 자리를 다 잡고 있고 플랫폼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과연 저희 나라가 과연 얼마만한 어떤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어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우리 대한민국이 놀라운 나라잖아요. 우리가 보통 나라입니까? 배달의 민족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6.25 폐허 속에서 1인당 국민소득 50불짜리 국가가 지금 3만 불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250년 걸린 거를 우리는 50년 만에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진 걸 따라잡은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 뭐 까르푸나 월마트가 들어와서 코피 터지고 나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 한류로 제패하고 있는 나라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따라잡을 수 있느냐? 뭐 우리가 더한 것도 따라잡았는데 그걸 왜 못하겠는가? 저는 필요한 게 기업가들의 길을 살려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업가의 길을 못 살리고 있잖아요. 이 혁신이란 것은 기업가 정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혁신을 하겠다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안 살리면 혁신을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지금 데이터를 포함한 많은 규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혁신을 저해하는 겁니다. 혁신은 이 연결성이 끊어지면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규제는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걸림돌은 지금 규제들이고 그 규제를 만든 거를 놓고 보면은 혁신에 대한 사고의 차이가 있어요. 혁신에 대한 사고 차이는 이런 겁니다. 혁신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혁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산업혁명 역사상 94%가 혁신에 의한 결과입니다. 6%가 뭐냐면 일을 더 잘해서 생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노동을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가 발전할 리는 없잖아요. 뭔가 공정을 바꾸고 제품을 바꾸고 마케팅을 바꿔서 우리가 국가가 발전하는 거죠. 혁신이 발전의 원동력을 생각하는 사고가 하나 있는 반면 혁신은 양극화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어요. 혁신을 하면은 혁신의 결과는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습니다. 혁신의 결과는 늘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불균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반드시 불균형 성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혁신을 저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고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이게 좀 정치적인 질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사업에 관한 문제를 보면은 자, 우리 실제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각 분야에서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을 인공지능과 12기술로 어떻게 구현하는가?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기업 혁신의 문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작은 뭐냐 그러면은 왜 혁신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기업이 혁신해야 되는가? 수단 문제가 제일 첫 번째는 아니죠. 우리가 왜 혁신해야 되는가? 혁신의 제일 출발은 뭐냐 그러면 생산과 소비의 순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객이 있어요. 누구나 우리의 고객이 있습니다. B2B 기업이든 B2C 기업이든 고객이 있습니다. 이 고객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B2C의 기업의 경우에는 고객을 한 명 한 명 이제 맞춤 서비스로 전환해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든 수집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B2C 기업은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로부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품은 단순한 하드웨어 제품이 아니고 하드웨어와 서비스가 융합된 제품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집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핏빛이나 트래커를 보면은 그게 하드웨어 제품이기도 하지만 트래커를 통해서 그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피트니스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걸 예측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맞춤에 처방을 해주게 되죠. 우리가 이런 사고가 우선 B2C 기업은 필요합니다. B2B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이 아니라 고객의 사이클에 대한 맞춤을 해줘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맞춤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가 뭐냐면은 이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이 들어가야죠.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서 연결되는 것을 스마트 트랜스폼이라 합니다. 자, 현실과 가상이 융합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맞춤과 예측의 욕망을 충족하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현실 세계 사업의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 바꾸는 기술을 아까 얘기한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걸 바꿔서 가상 세계를 만들면은 여기 현실과 똑같은 세상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우리 스마트 공장이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 있는 우리 공장의 설비,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 설비와 직원과 그거를 시간적으로 누적한 데이터를 모아서 갖다 놓으면은 스마트 공장으로 갈 수 있는 가상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이걸 제품이라 놓고 본다면은 이 우리 제품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제품의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가상의 제품이 되는 겁니다. 제품이든 공장이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은 스마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가는 과정에는 기술이 맨 처음에 인간의 데이터, 그 다음에 공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데이터는 우리 작업자 한 명 한 명의 작업 안전모를 쓰고 있다면은 이 맥박은 어떻고 호흡은 어떻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위치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공장의 설비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이 사람은 쟤하고 얘기하고 쟤는 얘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비와 설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현실 세계를 이와 같이 데이터로 만들어서 필요한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 트윈화 과정이에요. 이 디지털 트윈화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 공간, 인간의 요소와 관계 기술이 요 6개의 기술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일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만드는데 순서를 보면 맨 처음에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욕망을 충족시킬 거냐.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고 지능화를 해서 스마트화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 CPS 디자인과 스마트화는 누가 하느냐? 개별 기업이 하는 겁니다. 가운데 정보화와 지능화는 누가 하느냐? 요거는 개별 기업이 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단일 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가능해요. 아무리 전 세계에 막강한 회사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기업가치 최고의 기업들,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도 자기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요 위하고 아래는 개별 기업이, 가운데는 핵심 기업이 합니다. 그래서 1단계 데이터화입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죠. 여기 제일 중요한 레거시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가는데 여기 첫 번째 데이터 모으는데 IoT 기술이 들어가죠. 사물 인터넷 기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능을 인식하고 사물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기술들이 GPS, 와이파이, 라이파이, 비콘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 하나하나를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할 때 갖다 쓴다 해요. 아주 위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인체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를 연결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보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현실과 가상이 어디로 연결하느냐? 클라우드에서 연결돼요. 자, 클라우드 연결되는데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클라우드입니다.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클라우드를 사용 안 하는 회사는 뭘 사용 안 하는 거냐?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개별 지능 서비스, 맞춤 서비스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맞춤 서비스는 제대로 된 인공지능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 쓰려면 어디서 쓰느냐? 그건 클라우드에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고속도로에 가야 되는데 이게 제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화 등등등등 연구 보고서 쓰고 그래서 작년 8월 달에 대통령이 데이터 고속도로 선언한 거죠. 자, 빅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크기, 다양성,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 창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빅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에서는 우리는 서버가 있고 운영체제가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 간에 많은 IT 인력이 필요한데 클라우드의 개념은 IT를 다 아웃소싱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버가 하던 일은 누구한테? 이아스에. 미들웨어가 하던 일은 파스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하던 일은 사스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정말 우리에 필요한 핵심 역량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 코세라, 넷플릭스가 전 세계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내부에 IT 인력이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우리 회사 IT 인력이 많습니다 하고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IT 인력이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다 누구한테 가느냐? 그거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이제는 IT 인력은 아웃소싱 한다. 나 몰라, 아몰랑. 이것도 이아스, 파스, 사스도 뭐 내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즘은 서버리스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올려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합니다. 자, 제가 이 클라우드 활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클라우드를 해야지 뭐냐면 인공지능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어디 있느냐? 클라우드 기반이에요.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없이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볼까요? 자, 인공지능 성과를 보면 뭐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얘들이 다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는데 인공지능의 3대 기술이 저거죠. 우선 알고리즘이 등장했어요.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 딥러닝을 봤더니 뭐가 필요해? 데이터가 많아야 돼. 그 빅데이터가 쌓였어요. 3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빅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그 결과를 이용해서 딥러닝이 식량이 생겼죠. 그러나 거기다가 무지하게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GPU까지 등장했어요. 이 세 가지가 등장하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불과 2010년이에요. 10년도 안 됐습니다. 2010년에 비로소 앤드루 응 교수가 고양이하고 개를 비지도 학습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아주 초보적으로. 근데 불과 10년 만에 얘들이 사람보다 더 사람을 잘 구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는가?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얘들은 논문,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응용, 애플리케이션 전부 다 공유합니다. 인공지능 소스 코드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공짜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우리 알파고의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가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옛날 알파고 이세돌 이긴 것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들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무지 천재라서 아니에요. 알파고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조금 바꿔서 쓰면 되는 겁니다. 예. 이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3대 전략은 개발보다 활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개발, 그거 아니에요. 활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혁신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를 키워야 돼요. 활용 인력. 어떤 인력? 활용 인력이에요. 개발 인력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보면 전부 다 엑셀 쓸지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스마트 공장을 설치하고 돌아가요. 6개월 되면 다시 그 이전에 쓰던 엑셀 다시 씁니다. 예. 왜 그렇게 되느냐? 중간중간에 라인이 바뀌고 저 전체 플로우가 바뀌니까 프로세스가 바뀌니까 그거를 맞춰가지고 새로 우리가 그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활용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활용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인데 빅데이터, 알고리즘은 다 공개되었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공유하고 현장 인력, 엑셀처럼 쓰기 쉬운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엑셀처럼 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누구든지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 치과의 그 계측점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 이거 그냥 데이터만 갖다 주고 2주 트레이닝 시키니까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이렇게 계측점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 회사에 제 양품이 비전으로 인식해서 양품인가 불량인가 우리가 그동안 추측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것만 갖다가 얘 트레이닝 시켜주면 얘가 그 다음부터는 다 자기가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상검사, 영업실적관리, 문서관리, 수수료관리, 신호체계, 뭐 생산 효율 극대화, 뭐 유통, 흥행 예측, 컨텐츠 제작 이 모든 부분이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입력과 출력만 있으면은 나머지는 인공지능을 트레이닝 시키는데 요즘은 코딩 안 해도 됩니다. 네, 코딩 없이 할 수 있다. 네.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화입니다. 이거 현질로 갖고 와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6개의 애널로그화 기술이 들어갑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이걸 왜 하는가 하는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의 경우에는 자기네 사업의 본질이 숙박이 아니라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스토리를 만들어요. 여행의 스토리 입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시 관광을 한다 그러면은 정보 수집, 결제, 그다음 방문, 그다음 후기, 평판 남기는 이 일련의 과정을 잘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제일 중요한 먹거리가 뭐냐? 1. 관광, 2. 게임, 3. 한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래 인간의 미충적 욕망은 노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 한국을 먹여 살린 게 지금까지 만드는 반도체였다면 이제 노는 먹거리로 가는데 다행스러운 건 한국이 한류에서 세계 최고예요. 한류에서. 그 다음에 게임도 우리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관광이 문제예요. 이거를 실제 돈이 되려면 관광으로 이걸 묶어야 됩니다. 한류로 소위 트리거링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국으로 오게 해가지고 여기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규제로 막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글 맵으로 찾아갈 수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우리가 규제를 하고 있는지. 거기다가 해외에서 오면 우리는 공유 차량도 못 쓰지요. 그 다음에 공유 숙박도 못 하지요. 이제 관광은 패키지 관광의 시대는 끝나고 있어요. 개인화된 관광의 시대입니다. 이 개인화된 관광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 3D 프린팅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 열심히 써야죠. 로봇 열심히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오픈소스는 요즘 워낙 중요한데 오픈소스 하드웨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드웨어를 우리 회사에 특별하게 만든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표준적인 걸 써야 된다. 표준적인 걸 써야 된다. 그다음에 증강 가상현실 가지고 우리는 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죠.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욕망을 충족합니다. 이래서 G의 요 업스케일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항상 요즘 제품들이 신제품이 자꾸 나오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져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복잡한 기기의 서비스 엔지니어를 육성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어떻게 하느냐? 서비스 엔지니어한테 일일이 다 가르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상 증강현실 디바이스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게 쫙 표시해 나오죠. 자, 요거 머신러닝으로 코드와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로키드 마틴에서는 홀로렌즈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다 공부를 합니다. 블록체인 가지고 하는데 블록체인 우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블록체인 되게 쉬운 겁니다.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을 체인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저하고 우리 이기배 대표님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두 분이 거래를 하고 두 분이 거래했어요. 거래하면 뭘 하죠? 서명하고 타임스탬프 찍죠. 이게 우선 블록체인의 시작입니다. 일단 거래했어요. 그러면 거래한 거를 이 방에서 1시간 동안 거래한 걸 다 모읍니다. 그럼 하나 블록이 됩니다. 그거를 연결해요. 체인이 돼 있죠. 자, 그러면 거래 원장을 모아서 블록으로 연결한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단, 이 거래가 맞는가 틀리는가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검증해요? 우리가 합의해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을 정말 어렵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 합의 알고리즘의 디테일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거 몰라도 되는 게 우리 스마트폰의 CPU 작동 원리 몰라도 쓰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래서 분산 원장, 분산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로 쓸 수 있고 컴퓨팅 인프라, 거래 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회계 원장, 개발 플랫폼, 소프트웨어, 금융 서비스, 신뢰 서비스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게임하는 우리는 이제 온라인 게임은 재미있는데 오프라인에 일하는 건 되게 재미없어요. 그런데 칸 아카데미는 뭘 하고 있는가 보면 분명히 교육 사이트인데 교육 사이트인데 얘들은 하고 있는 게 포인트를 주고 배지를 주고 미션을 주고 챌린지하고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애니팡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동기부여를 시켜가지고 역량을 성장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죠. 우리 플랫폼은 뭐 그냥 우리 옛날부터 하던 거잖아요. 플랫폼은 기차역이죠. 기차역. 플랫폼이 왜 기차역인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내가 전주 가는 기차, 광주 가는 기차, 목포 가는 기차를 하나의 역에서 탄다. 그러면 기차 노선마다 역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역에서 여러 기차 노선이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뭐가 좋아졌죠? 여기 3개 만들 거 1개만 만들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 2개 비용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요 X를 뭐라고 그러느냐? 공통 역량 플랫폼. Y를 뭐냐냐? 이걸 ABC를 애플리케이션,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좋네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이 괄호가 비싼 거예요. 괄호가. 괄호가 비싼 겁니다. 괄호가 공유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 공유 비용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싸진 겁니다. 여기 싸지면 어떻게 되느냐? X를 3개 쓸 거 1개만 썼으니까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가 절감이 돼요. 사회 전체 비용이 줍니다. 거기다가 DEF를 만들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혁신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사업이란 건 밸류 마이너스 코스트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 사회는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고 원가가 절감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는 좋아지죠. 문제는 인터넷이 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구현 사례 2가지만 보겠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해요. 그래서 공장의 사례를 보면은 제조업은 스마트 팩토리와 PSS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제조업을 놓고 보면은 협력사에서 원가 부품을 사가지고 제조를 조립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합니다. 코스트가 들고 여기 밸류가 있고 적당한 프라이스를 매겨서 팔죠.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요 일련의 과정이 부품, 제조, 제품,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품에서 서비스까지를 우리가 제품, 서비스 융합, 제품 혁신, 스마트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이게 제조 혁신의 근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스마트 트랜스포머로 보면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지는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PSS가 중요할까요? 스마트 팩토리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요? PSS를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건 PSS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PSS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 제품 서비스 융합을 해야 돼요. 제품과 서비스가 뭐로 융합해요?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융합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죠? 스마트 팩토리는 OT와 IT가 CPS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업을 다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분해되는데 ERP, MES, SCM이 있고 CRM이 여기 있죠. 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반드시 순환해야지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 공장이 아니에요. 스마트 팩토리는 지능화 공장입니다. 예. 당연히 오감이 있어야 되고 저장 장치가 있어서 인공지능이 순환해 줘야 됩니다. 아래 끝만 있으면 자동화, 여기 위에가 있으면 지능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되는 게 PSS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데이터 기반의 프로덕트 서비스 융합이다 그래서 DPSS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제품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나오는 제품들만 거의 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자, 데이터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예,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다. 스마트한 제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부품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연결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서 주문을 앱으로 받아서, 아라미스라는 앱에서 주문받아서 3D 프린팅, 카본 3D의 3D 프린팅과 그 다음 쿠카 로봇을 가지고 6시간 만에 만들어서 24시간 만에 배송을 해줍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 아디다스가 신발을 만들려면은 미리 디자인을 하고 대량으로 원재료를 구매를 해가지고 배에 싣고 가가지고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가서 저 임금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다시 배에 싣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 갔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마케팅해서 쌓아 팔고 안 되면 그 다시 떨이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한 겁니다. 이 일련의 과정마다 전부 다 소위 경영 기법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냥 앱으로 주문하고 24시간 만에 배송받는 겁니다. 끝.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미리 우리가 마켓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이런 게 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들입니다. 예. 자, 네스트가 스마트 트랜스폼 한 과정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고 핏빛 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는 우리 전체 요약은 이겁니다. 현실과 가상이 우리가 4단계로 융합하고 이 4단계 융합 과정에 디지털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융합된다.